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울산의 한 커뮤니티 워크숍 녹취록인데요, 이게.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해서 최신 AI 도구 사용법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지식을 나누는 그 생생한 열기,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네, 특히 그 중장년층 학습자분들이 기술 배우고 그걸 실제 삶에 적용하시는 모습,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 녹취록이 그냥 단순한 교육 현장 기록,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 기반의 평생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노력 같은 거요. 네네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죠. 기술이 그냥 기능 습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일상이랑 연결되고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이 워크숍 기록 속에서 반짝이는 통찰들, 그런 걸 함께 건져 올리는 겁니다. 통찰이요? 네, 기술을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하고 또 배움을 통해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당신과 함께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명절 연휴 바로 다음인데도 워크숍 현장 분위기가 정말 후끈후끈하더라고요. 정말요? 쉬고 오셨는데도 네. 꼭 오랫동안 못 만났던 동료들 만난 것처럼 그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모여서 막 서로 경험이랑 새로운 정보들을 막 쏟아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활기가 넘쳤군요. 네,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AI 놀이터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처럼 실제 필요에 딱 맞춘 다양한 강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 하는 조부모 대상 AI 놀이터 심화 과정은 8회차로 편성될 만큼 인기가 많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 이상 세대의 평생 학습 욕구를 채워주는 건 물론이고 그 디지털 환경에서 느끼는 소외감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줄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AI로 손주 동화 만들어주거나 스마트폰 사진 편집하고 블로그 글 쓰고 이렇게 실생활이랑 바로 연결되는 주제로 접근하면 학습 효과나 만족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그 다문화 가정 교육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동구의 외국인 주민이 9,850명이나 된다. 이런 통계를 언급하면서요. 언어 장벽을 그냥 통역사 지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 번역 기능 같은 걸 써서 교육 내용 자체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 이건 기술의 사회적 포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단순히 기능 교육이 아니라 소통의 벽을 낮추려는 거군요. 네, 그쵸. 단순히 기능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대목이 있었어요. 이게 같은 울산 아닌데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편차요. 네. 예를 들어서 동구 노동자 지원센터 스마트폰 강좌는 25명 모집하는데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막 열기가 뜨거운데 북구 쪽은 상대적으로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이게 그냥 지역 주민들 관심도 차이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램 기획이나 홍보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데요. 프로그램 내용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실제 필요나 눈높이에 얼마나 잘 맞췄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참여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워크숍 발표자분이 스마트폰은 약방의 감초라고 비유하셨잖아요. 네네, 그 표현이 딱 와닿았어요. 어디에나 필요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걸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그 필요성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그냥 스마트폰 활용법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손주랑 영상통화할 때 예쁜 필터 쓰는 법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으로 유튜브 쇼츠 만들기처럼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게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훨씬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지역별 산업 구조나 연령대 분포 같은 특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변수고요. 그렇군요. 개인의 열정이나 피로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담아낼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지역적 특성까지 다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의 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개인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워크숍 참석자 중에 최종문 선생님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그분 이야기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2022년,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에요. 60차 총회 때 처음 스마트폰 교육에 발을 들이셨다고 해요. 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해 10월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고 김상수 전 회장님께 직접 지도를 받아서 2급 자격증을 따셨고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다음 해 여름방학에는 장동희 선생님께 또 배우셔서 1급 자격증까지 따셨다는 거예요. 와, 이 과정에서 보면 그 단계적 성장하고 지속적인 학습 의지, 이게 보이네요. 네, 정말요. 한 번에 다 하려고 안 하고 차근차근 필요한 자격이랑 지식을 쌓아 나가신 거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만 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 안에 있는 선배 강사들, 그러니까 멘토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김상수, 장동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셈이죠. 그렇죠.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말을 듣고 깊이 공감해서 배운 걸 나누려고 바로 재능기부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점도 좀 놀라웠어요. 실제 경험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 아신 거죠. 실천력이 대단하시네요. 게다가 정옥술 선생님 조언을 듣고 울산연구원에서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 그것도 기본, 심화, 보수 과정까지 다 이수하셨다고 하니 와,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야.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밑거름이 돼서 중구 평생학습관 디지털 소통학교에 정식 강사로 서게 되신 거고요. 3년 만에 학습자에서 교육자로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 스토리예요. 이 최종문 선생님 사례는 커뮤니티 기반 학습의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개인의 꾸준한 노력과 학습 의지, 네. 둘째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랑 자격증 제도, 셋째는 경험 많은 선배들의 멘토링과 동료 학습자들과의 교류, 넷째는 배운 걸 실제 현장, 재능 기부 같은 데서 적용하면서 경험을 쌓는 과정. 이 모든 요소가 딱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그냥 지식 습득을 넘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특히 어르신 학습자들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제가 더 잘나서 온 게 아니라 조금 먼저 배운 것을 나누러 왔습니다. 이 겸손함. 아, 그 말씀 정말 좋더라고요. 네. 기술 교육이 단순한 기능 전달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에 기반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만약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이런 좀 구조화된 경로하고 겸손하게 나누는 자세, 이런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 시스템 차원의 노력도 좀 보였는데요.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복지사라는 새로운 국가 자격증에 대한 소식도 공유됐습니다. 아, 디지털 복지사요? 네, 이름 그대로 디지털 환경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전문가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인데요. 이거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잖아요. 필수 생존 역량이 된 시대니까. 맞아요. 우리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있듯이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 접근이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예를 들면 고령층,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디지털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좀 복현화되어야 하는 거죠. 네, 구체적인 시험 일정, 3급 시험이 11월 23일이다. 이렇게까지 공유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진척된 논의 같더라고요. 오, 구체적이네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울산 스폰지 워크숍 같은 커뮤니티 활동 참여 경력이 공식적인 교육 시간으로 인정돼서 자격증 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94차까지 진행됐다니까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커뮤니티 활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참여자들한테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냥 모여서 배우고 나누는 걸 넘어서 이게 개인의 경력 개발이나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논의는 강사의 나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발표자 본인이 70세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업 강의 같은 데서는 나이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반론을 제시하셨죠. 네, 맞아요. 한국금융연수원 사례를 들면서 오히려 비슷한 연령대의 학습자들하고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기술적인 지식 전달 능력만큼이나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학습자분들한테는 기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 비슷한 연령대의 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격려해 줄 때 학습 효과가 훨씬 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쉬운 말로 설명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공감 능력. 네. 그래서 강사의 전문성을 평가할 때 기술 숙련도뿐만 아니라 이런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군요. 강사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제 워크숍 녹취록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최신 AI 도구 활용법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도구가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는데 구글 제미나이의 스토리북 기능하고 노트북 LM이었어요. 네, 이 두 도구는 현재 AI 기술이 얼마나 우리 일상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복잡한 기술 지식 없이도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노트북 LM의 경우 AI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그 환각 현상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잘못된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죠. 맞아요. 먼저 스토리북 기능부터 보면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텍스트로 간단하게 설명을 입력하면 그 내용에 맞춰서 그림이랑 내레이션까지 포함된 짧은 동화책 같은 영상 콘텐츠를 뚝딱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어요. 오, 자동으로요? 네, 워크숍 발표자가 직접 시연하는데 11살 혜윤이 언니가 7살 최윤이 동생에게 이상한 크레파스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북을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하니까 정말 그럴듯한 결과물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 기능의 매력은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점 같아요. 손주나 자녀 실제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양치질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처럼 구체적인 목적을 담은 맞춤형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워크숍에서는 심지어 올바른 생활 습관, 상상력, 창의력, 교훈 지혜, 자기 긍정, 자존감 이렇게 4개 카테고리로 분류된 200개 동화 이야기 주제 리스트까지 제공하면서 참여자들 활용을 막 독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200개나요? 네. 아이들한테 그냥 책 읽어주는 걸 넘어서 아이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결과물을 MP4 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을 써서 녹화한 다음에 갤러리 앱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편집해서 저장하는 방식이었는데 PC에서는 오캠 같은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쓰면 더 편하다. 이런 팁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아, 실용적인 팁까지. 네,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노트북 LM은 학습이나 정보 정리, 또 컨텐츠 생성에 아주 강력한 도구로 보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사용자가 직접 제공한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분석하고 답변을 생성한다는 점이에요. 제공한 자료 안에서만요? 네, 웹사이트 링크,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PDF 파일, 텍스트 문서, 이런 걸 최대 50개까지 소스 파일을 올릴 수 있는데 노트북 LM은 오직 그 자료들의 근거에서만 요약해주고 질문에 답해주고 아이디어를 내주고 이런 걸 수행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외부 정보를 안 가져온다는 게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환각 현상, 헐루시네이션을 막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일반적인 챗봇 AI들은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확하거나 완전히 지어낸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노트북 LM은 당신이 제공한 믿을 수 있는 자료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니까 생성되는 정보의 신뢰도가 훨씬 높은 거죠. 그렇군요. 연구 논문을 분석하거나 회의록을 요약하거나 특정 주제 보고서를 쓸 때 잘못된 정보가 섞여 들어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함이네요. 워크숍에서는 발표자가 실제로 지난 3분기 노동자 지원센터 강의 내용, 그러니까 영상 25개, 파워포인트, 관련 자료들을 노트북 LM에 놓고 순식간에 전체 내용을 쫙 요약하고 심지어 마인드맵 형태로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보여줬어요. 와, 마인드맵까지요. 네, 18회차나 되는 방대한 강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다음 강의를 설계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서 짧은 특강 준비할 때 핵심 내용 뽑아내는데 정말 유용해 보였습니다. 네, 정보 요약이나 시각화를 넘어서 콘텐츠 생성 능력까지 보여줬죠. K가구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 기사 3개랑 관련 유튜브 영상 10개를 소스로 준 다음에 노트북 LM하고 마치 대화하듯이 프로그램 추진 배경, 기대 효과 이런 걸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서 분석했어요. 분석까지.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게시용 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SEO 기준까지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SEO요? 그게 뭐죠?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의 약자입니다. 아, 검색 엔진 최적화. 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가 쓴 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잘 보이게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글쓰기 방식이나 전략을 말해요. 아하.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제목이나 본문에 자연스럽게 넣고 글 구조를 검색 엔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 등이 해당되죠. 노트북 LM이 이런 SEO 기치까지 고려해서 블로그 글 초안에 작성해 줄 수 있다는 건 콘텐츠 마케팅이나 개인 브랜딩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똑똑하네요.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읽힐 수 있을지까지 고민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트북 LM의 스튜디오라는 기능도 잠깐 언급됐는데 이건 또 뭔가요? 스튜디오 기능은 노트북 LM이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된 K가구 관련 내용을 가지고 팟캐스트 대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심층 분석, 간단 요약, 비평적 관점, 찬반 토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오, 스타일 선택까지. 네. 그 외에도 학습 가이드, 발표 자료 초안, 이메일 초안 등 미리 정의된 여러 가지 템플릿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요. 즉, 사용자가 준 원재료, 그 소스 자료를 다양한 목적과 형식에 맞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공해주는 콘텐츠 재창조 공장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콘텐츠 재창조 공장이라 들어보니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도구들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스토리북 기능으로 아이나 선주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이야기를 만들어 선물하는 모습, 혹은 업무 발표 자료에 쓸 인상적인 오프닝 영상을 만드는 모습, 이런 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좋네요. 노트북 LM으로는 그동안 막 쌓아두기만 했던 관심 분야 아티클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지식 베이스를 만들거나 복잡한 정보를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만의 독창적인 블로그 글이나 보고서, 강의 자료 같은 걸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AI가 더 이상 멀고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친절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이었어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울산 스펀지 워크숍 녹취록을 통해 살펴본 이야기들,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네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 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나누는 즐거움, 디지털 세상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의 노력, 그리고 스토리북이나 노트북 LM 같은 최신 AI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해서 일상과 업무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밑바탕에는 역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록들은 기술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사용자를 넘어서요. 직접 배우고, 실험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창작자이자 교육자로 능동적으로 변화해가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스토리북이나 노트북 LM 같은 도구들은 당신의 손안에 쥐어진 새로운 붓이나 펜과 같아요. 붓이나 펜. 네,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당신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머릿속이나 컴퓨터 속에 막 흩어져 있던 어떤 지식들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엮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일상, 당신의 업무, 혹은 당신이 속한 크고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고 창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탐구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